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학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건입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제도 코스닥이 막판까지 훅 내렸는데요. 오늘은 오전장 초반부터 너무 내리고 있어요. 전체적인 네. 지금 2시간 됐는데요. 시장상 한번 그래도 좀 체크 좀 하고 가야겠죠? 네, 일단은 그 시장에 대한 흐름은 코스닥에 대한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흐름입니다. 어제보다 매물에 대한 폭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급락,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셀트리온이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로 팔아라. 그 셀트리온의 급락이 시장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에 대한 변동성도 만들고 있고 네. 제약바이오에 대한 쪽에 대한 시각을 이제 그 안 좋게 하는 이제 이런 형태에 대한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거래소 매도 금액에 대한 쪽 여전히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습니다만은 매도 금액에 대한 쪽은 지금 75억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역시 엔저에 대한 엔고에 대한 쪽에다 베팅하는 흐름들, 자동차주에 대한 강세, 그리고 또한 오늘 수주 뉴스가 있었던 현대중공업 지금 이제 올해 들어서 첫 수주죠. 그다음에 뭐 지금 엔고에 대한 현상에 대한 이제 반대 현상에 대한 쪽에서 지금 보게 되면 삼성전기에 대한 수혜,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소는 어느 정도 그 하락에 대한 흐름에서 좀 진정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코스닥에 대한 쪽은 변동성에 대한 쪽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종목별 앞서 얘기하는 대로 뭐 현대중공업은 있겠고 유일하게 뭐 유일한 건 아니지만요. 어찌되었건 엔화 오늘도 상당히 지금 흐름이 엔화가 환율이 엔화 강세가 이어지고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보면 워낙 이제 재미없는 구간 가고 있잖아요. 1207원까지 가고 있다 보니까요. 크게 봐서는 시장의 흐름에서 그런 걸 맞추면서 자동차 주식 올라가는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종목군 좀 몇 개 좀 더 봐주시겠어요? 지금 보게 되면은 낙폭과대 쪽에서 이제 저 PBR에 대한 베팅, 그러니까 고퍼에 대한 정리. 저 PBR에 대한 베팅 이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자동차에 대한 흐름들 어제는 이제 타이어 관련주들, 오늘도 타이어 관련주 상승. 그다음에 이제 기아차가 6%, 현대차가 4.5%. 그다음에 뭐 대우인터가 지금 11%, 12% 넘는 상승에 대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그 보수적인 포트폴리오 지금 보게 되면 뭐 철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더 이상 여기서 더 빠지겠느냐라는 그런 종목군들, 뭐 철강, 그다음에 뭐 통신, 뭐 SK텔레콤, 뭐 이런 쪽에 대한 그 시장에 대한 매수세에 대한 유입에 대한 쪽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어제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전력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변동성에 대한 흐름에 대한 쪽이 좀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그 시장에 대한 어떤 그 반전의 키포인트에 대한 쪽을 굳이 찾아본다라면 어제 장 막판에 미국 시장의 반등이 좀 있었거든요. 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유가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는 이제 4%대 넘는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이제 그 마감이 되고 나서 지금 이제 그 나타났던 흐름이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 석유 장관이 지금 이제 그 비오펙 국가들에 대한 쪽들이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펙은 감산할 가능성이 있다. 감산할 용의가 있다. 그렇죠. 이런 발언이 있었고요. 베네수엘라 석유 장관하고 사우디 석유 장관이 이제 만나고 나서 생산적인 토크였다. 그렇죠. 결국에 아무 합의도 못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한 쪽에서 유가가 급락이 나왔다가 베네수엘라 석유 장관이 다시 한번 뭐 감산은 못하더라도 증산은 하지 말자라는 그런 제안.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가에 대한 반등을 만들었었고 시장에 대한 흐름이 이제 개선되는 그 어제 이제 장 막판에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반등의 원동력이었다라면 지금 그 시장에서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원인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유럽은행들에 대한 뭐 어쩌고저쩌고 부채 문제 얘기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원자재 시장에 대한 대출을 이제 많이 해줬던 기업들의 이제 그 도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유럽 시장에 대한 은행들의 그 부실화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결국엔 유가가 이제 반등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시장 전체가 반등하느냐에 대한 키를 쥐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는 하여튼 뭐 환율의 움직임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지속성이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여하튼 오늘 움직이는 뭐 그런 것들 좀 움직이는 게 있고요. 자동차 관련 올라가는 게 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거 말하기는 좀 싫지만 어찌되었건 포스텍 이런 것들이 살아있죠. 그런 것 좀 올라가는 게 있겠고요. 오늘 아침에 또 재료가 좀 뭐 실적 좋아진다 하면서 뭐 또 사상치고 실적한 얘기를 나왔는데 분위기는 안 맞지만 하여튼 뷰옥스 같은 게 올라갔다가 오늘 좀 약간 음봉 보이는 거, 그 정도가 오늘 시장의 특징적인 주식 정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밖에 뭐 특별하게 할 만한 것들은 앞서 얘기가 거의 다 언급이 된 것 같아요. 아주 개별적인 종목 제약은 그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시장은 어떤 남북 경협과 관련된 주식들
네. 이제 어찌되었건 뭐 그거에 대해서는 선호 그런 정책에 찬성이랑 반대는 상관없이 저희가 오늘 그런 걸 했어요. 아침에 저희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 개성 있죠. 개성공단에 네. 협의회 회장이 있어. 네. 협의회 회장을 라이브로 전화 연결했네. 네.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그분 얘기가 한 2년 동안은 회복이 안 될 것 같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그냥 단순하게 뭐 북한에서 지금 분위기가 이런 거같아요. 단순하게 북한에서 뭐라 그러죠? 미사일 쐈다. 네. 북한에서 무슨 뭘 했다. 뭐 휴전선을 넘어왔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단기적인 뉴스 악재자란 말이죠.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얘기 아니라 그분들의 얘기가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그래서 거의 2년 동안 2년이란 거는 그분의 2년이란 건 너무나 뻔한 거죠 지금요. 이거 제 얘기는 그분의 목소리니까 그 회장의 목소리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격앙돼서 오늘 저희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라이브로. 네.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하여튼 그런 관련주들 뭐 남북 경협이나 그런 관련주도 많이 떨어졌다고 사고 이런 거는 하여튼 시청자분들 들으시는 분이 잘 판단해서 그런 상황도 좀 네. 판단하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스피는 좀 양호한 형태 한 1% 정도의 하락에 멈춰 있는데 일단 항생도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한 쪽이 좀 진정이 됐거든요. 네네. 항생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0.78% 하락 정도에 좀 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니케이가 지금 보게 되면 4.46% 급락을 네. 하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4.46% 급락을 하면서 네. 여전히 뭐 코스닥하고 이제 니케이가 좀 연동이 되는 이제 네. 이런 흐름들로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시장에 대한 쪽은 뭐 다른 시장에 대한 쪽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여기 시장 전체적으로는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중국 시장을 좀 보자라는 그런 시각에 대한 쪽이 좀 강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한 10여 분에 걸쳐서 오늘 시장 상황 그리고 특징주 수급까지 체크해봤고요. 다음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시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주 금요일 날은 이분과 함께 합니다. 이분이 있어야지 뭔가 좀, 복잡하고 우리끼리 알지도 못한 생끼리 얘기했을 때 네. 정리 안 되는 분위기가 네. 깔끔하게 정리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름하여 종목 설전입니다. 어느 분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정리해주는 남자 김종효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같이 오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종목 이름은 종목 썰전인데 오늘 뭐 썰전 이름 분위기는 솔직히 좀 아니야. 네. 그래서 전체적인 시황이라든가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해가지고 대응할 만한 뭐 성장성 있는 거 그런 거 좀 얘기해 볼 텐데요. 오늘 어떤 걸 좀 준비하셨어요? 네, 어차피 단기 전망은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또 시장 전망 제가 보기엔 뭐 별로 맞을 것 같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저점이 언제 나오니, 뭐 지지선이 어디니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네네. 꼭 사야만 하는 머스트헤브 아이템이 뭔가 그렇죠.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만 그냥 한번 정리해 준다라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뉴스가 네. 지난 우리가 쉬는 동안 그리고 지난 1월 말에 두 가지가 나온 게 있습니다. 첫 네. 번째는 2020년까지 중국에서 이 그린 에너지 사업에 네. 2.3조 위안을 투자하겠다. 우리 돈으로 420조를 투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예. 그와 함께 또 하나 이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는 베스타스가 실적이 좋아서 네. 최근에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한 데다가 뭐 배당금을 늘려나가겠고 올해도 좋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한 의미 있는 뉴스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 의미 있는 뉴스는 뭐냐면 중국의 이제 에너지부 쪽에서 내년부터 중국의 지금 그린 에너지 차, 네. 그러니까 뭐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줄이고 2019년, 28년부터는 40% 줄이고 2021년에는 완전히 줄이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 대한 배터리만 줄이는 게 아니라 중국의 이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해서도 워낙 뭐 이제 돈을 받아서 다른 데 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으로 이제 보조금을 줄이고 알아서 이제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좀 더 할 것은 이제 파리 협약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토의정소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때라는 청유형이었다면 파리 협약은 해야 해라는 그런 의무규정이죠. 명령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완전히 네. 다르고 그다음에 교토의정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선진국들에게 하는 게 어때라는 걸 물어봤던 것이었다면 이번엔 이머징 마켓도 해야 해라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머스트 헤브 아이템이 나온다라고 보고 있는 것인데 먼저 준비된 그림을 하나 보시면
그 인구 증가로 인해서 탄소 배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죠. 지난 1990년과 비교해 봤을 때 인구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유럽 그리고 아시아 이머징 쪽에서는 지금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이 탄소 배출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뭐가 문제냐, 어디에서 과연 탄소가 발생하고 있느냐, 네. 산업별로 봤더니 일단 발전이라든지 아니면 그 난방 쪽에서 발생하는 게 절반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운송, 그다음에 산업 쪽에서 쓰는 것들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가정용과 발전도 봤더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산업용 발전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거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서 주거용은 줄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줄일 수 있는 게 뭐냐? 운송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줄여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발전 쪽에서는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석탄이라는 거죠. 지금 비교해보면 1990년과 2013년의 23년간 변화는 가장 많이 늘어난 게 결국은 석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싸거든요. 효율에 비해서 싸기 때문에 중국을 중심으로 석탄이 엄청나게 발전에 많이 뛰어들면서 실제로 이산화탄소 증가에 가장 많이 기여했다. 그러면 역으로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석탄 발전을 줄여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건 이 운송 쪽에서는 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의 증가가 가장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와는 굉장히 대척점이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뭐 디젤차라든지 휘발유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고 하이브리드, 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투자 관점에서는 명확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안 좋은 부분들을 좋은 부분으로 고쳐주는 것이 결국은 핵심이기 때문에 네네. 투자 전략상 봤을 때는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서 국내 투자할 만한 종목 뭐 다 아시겠지만 OCI 그다음에 네. 동국 SNC가 있다라는 거죠. 동국 SNC는 다 아시겠지만 베스타스의 그 기둥을 만들어주는 업체 아닙니까? 네네. 풍력 타워 중에 뭐 핵심 부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뭐 기둥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나마 뭐 베스타스와 함께 갈 수 있는 업체는 네. 뭐 국내에서는 동국 SNC밖에 없다 정도로 보고 있고요. 네네. OCI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전략이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OCI는 저번 고점 저는 뭐 주식시장에서 이런 말 써서는 안 되지만 네. 결코 못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 고점까지를 바라보시는 전략이기보다는 그래도 지금 가격보다는 좀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정도의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들 종목은 적어도 뭐 1년 이상을 보면서 네. 이제 투자하시는 것이 좀 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뭐 누가 뭐래도 LG화학이죠. 네네. 삼성 SDI보다는 LG화학이 가장 먼저 BEP에 달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LG화학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설명드릴 부분은 아마 이제 가스 쪽이 아닌가라고 가스 보여지고 있는데요. 쪽이요. 네. 아까 이제 석탄을 줄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석탄을 줄이면서 뭘 할까요? 결국은 다른 대체 에너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태양광하고 풍력, 뭐 조력 이런 걸로 채워질 리가 없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수력 쪽이 아무리 뭐 좋다고 하더라도 수력 쪽도 결국은 수원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한계가 있는 네. 지역적인 한계가 충분히 있는 그런 발전원인 만큼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화석 에너지는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효율은 높고 이산화탄소는 덜 발생시키고 가격은 싸진 화석 에너지가 뭐냐? 가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셰일가스 최근에 뭐 광고가 줄고 있다라고 뭐 헛소리들 하고 있습니다만 광고가 줄고 있는 게 어떤 광고가 줄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기존에는 여기저기 다 파봤죠.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저금리였으니까 그냥 무조건 다 파보는 거죠. 여기 뭐 가능성 있다고 하면. 네네. 근데 지금 없애고 있는 광고들은 뭐냐면 수익성이 없는 광고들을 줄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생산량이 줄지 않고 가스 생산량이 계속 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향후 그동안 석유에 집중했던 그런 헤게모니를 가스 쪽으로 넓혀나가고 있다. 그래서 셰일가스가 가장 많은 지역은 누가 뭐래도 중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쪽에서도 셰일가스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미국의 그런 천연가스에 투자하는 ETF가 뭐냐? 여기 이제 적어놓은 UNG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UNG요? 예, UNG ETF에 투자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중국에 걸서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 뭐냐면 중국에 이제 그 석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는 유정을 파는 그런 드릴링이나 이런 장비를 만드는 업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중국이 셰일가스 쪽에 좀 더 신경을 쓸 가능성, 특히 사천성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쪽에 많이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뭔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섬천연기라든지 화용가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냐면 실제로 특정 지역에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시노펙에서 가스를 가져와서 공급하는 업체들인데 중국도 앞으로 이제
이제 석탄 발전을 전부 가스 발전이나 복합 화력 발전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일 것 같은데 중국 가스 같은 기업은 아시겠지만 중국의 도시가스 보급에 있어서는 핵심적인 기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게 중국이 발전이라든지 난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무래도 도시가스의 점유율이 점점 올라갈 것이고, 네네. 그다음에 셰일가스를 개발할 것이고, 그것을 이제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한국가스공사는 여기 이 트렌드에 좀 맞지 않는 종목이어서 우리나라 한국가스공사를 보시기보다는 중국에 말씀드렸던 네 종목, 걸서주식, 삼천연기, 화용가스, 중국가스와 같은 이런 개별 종목에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신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UNG라고 하는 미국의 천연가스 자체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요. 위원님 그리고 이사님도 지금 뭐 솔직히 잘 안 들어와요 귀에요. 네. 시장이 너무 떨어지고 5%까지 떨어지는데요. 코스닥을 비롯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긴급히 우리끼리 좀 얘기 한번 해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네. 이승훈 교수부터 한번 얘기 좀. 코스닥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서 뭐 서킷 브레이크 뭐 여기서 추가 하락을 더 하게 되면 뭐 서킷 브레이커 발동도. 그거는 너무 심하지. 네, 그 정도까지는 갈 것 같지 않은데 네. 일단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오늘도 현재 시간대 440억이면 코스닥에 대해서도 오늘도 한 1,0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올 수 있는 형태에 대한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소도 지금 오전장 아까 이제 시작할 때 뭐 700 몇십억입니다 하는데 그 순간에 지금 900억대를 넘어가고 있거든요. 매도가 갑자기 이제 급격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일단은 뭐 제약바이오가 하락에 대한 주도,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뿐만 아니라 농심도 지금 8% 빠지고 있고요. 네. 오리온도 빠지고 있고요. 그 고퍼 쪽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쪽들이 깨져나가는, 그리고 이제 뭐 원인이 사드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장품 주식들이 지금 보게 되면 LG 생활건강이 8%, 네. 코스맥스가 14%, 뭐 이런 식에 대한 하락에 대한 변동성, 화장품, 그 다음에 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흐름들이 난리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들도 네. 여전히 하락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증권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낙폭에 대한 쪽을 확대하는데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그 외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은 니케이가 역시 5%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케이가 아까 시작할 때 4점 몇 %였습니다라고 했는데 1%포인트 또 늘었죠. 네, 지금 보게 되면 아까 4.3%였는데 5.28%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네. 지금 시장에서 항생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0.9%대 네. 하락에 대한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 같은 경우는 좀 진정이 되는 형태에 대한 모습입니다만은, 거래소 같은 경우도 오전장 저점을 살짝 좀 이탈하는 형태 1.3%까지 빠지고 있고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지금 5.5%대까지 낙폭에 대한 쪽을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현은 코스닥 이 시장 이 불안감 어떻게 좀 이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의 이 불안감은 결국은 정책에 대한 신뢰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도 마이너스 금리까지 썼고 일본도 마이너스 금리 뭐 일부긴 합니다만 어쨌든 쓰면서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하고 지금 엔화하고 유로화를 더 약세로 이끌어내겠다라고 했는데 반대로 이게 지금 튀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유로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면서 더 밀어 올리고 있는 형국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를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렇지 않아도 주식 빠져서 빚내서 이제 투자한 사람들이 캐리 투자자들인데, 네. 캐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한 자산은 급락하고 있고 거기에 내가 갚아야 될 돈의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 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앞뒤 가릴 것 없이 뭐 시장가로 그냥 팔아치우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받아주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오늘 지금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이 뭐 한 5천억, 7천억 팔고 있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네. 그냥 900억 정도 팔고 있고 반대로 기관은 800억 정도 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밀리고 있는 거냐? 이 부분은 바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을 수 있는 거죠. 파는 쪽은 너무 급해서 시장가로 마구 던지고, 지금 네. 사는 쪽은 최대한 낮은 가격에 걷어가려고 지금 호가를 최대한 낮춰서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팔면 단기 저점에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거친 흐름이 주말을 거치면서 더 늘어나서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투매는 동참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투매는 받으라고 했거든요. 네. 지금 제가 보기엔 거의 첫 번째 투매는 넘어섰고 두 번째 투매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이제 파는 건 늦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에 뭐 중국이 되었든 유럽 쪽에서 되었든 현재 이런 그러니까 신뢰가 깨진 것을 조금이라도 조금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완충 장치만 나와도
바로 이제 지수는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급등해서 그럼 추세를 돌릴 거냐? 그건 아니죠. 추세는 돌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투자 전략상에 있어서 지금의 하락의 원인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불안감들을 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파는 사람들이 워낙 강하게 팔아서 밀리고 있는 건데 네. 이러한 양상들이 진정될 때까지는 일단 기다리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반등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낙폭과대주들이 가장 먼저 밀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네. 지금은 쫓아가기엔 조금 늦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어저께라면 좀 얘기가 다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순간에서 쫓아가면서 코스닥을 팔아봐야 과연 실질적인 이익이 있을까 정도는 우리가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은 이제 주식 비중이 얼마 없으신 분들의 얘기고 만약에 100% 주식을 들고 있다. 이런 분들은 이것과 상관없이 고퍼주, 그다음에 테마주,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시장의 등락과 상관없이 조금은 줄여야 되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주식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쫓아가면서 같이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반론 없어요? 뭐 지금 뭐 일단 시장에 대한 부분이 일단 진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진정되는 흐름에 대한 쪽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좀 니케이가 보여주는 변동성, 니케이가 일단은 진정이 돼야지만 되는데 이 니케이 진정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네. 변동성에 대한 흐름이 어디까지 지금 오늘 이어질지 네. 알 수가 없고 또 이제 오늘 주말이다 보니까 오히려 네. 또 이 불확실성에 대한 좀 회피하려는 시각, 특히 네. 이제 중국 시장 개장을 좀 보자라는 그런 시각들이 강하게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화면 좀 잡아주세요. 이제 나름대로 제가 좀 정리해본 걸 같이 얘기해보면 좋겠는데요. 저는 작금의 상황을 일단은 우리나라랑 상관없이요. 글로벌 시장도 좀 이해를 하셔야겠는데요. 유럽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했죠. 작년에. 네. 그리고 일본이 1월 20일인가? 23일인가? 전격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요. 오늘 현재 아주 이상한 나라 빼놓고요. 조그만 나라고 우리가 모르는 나라 빼놓고요. 큰 나라는 5나라가 유로존 포함해서 유로존 한 묶음 봤을 때 그거 포함해서 5개 나라가 마이너스 금리하고 있어요. 네. 문제는 시장 기대와 달리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환율이 됐건 어떻게 주식시장이 됐건. 두 번째는 유가락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앞서 이제 이성 교수가 했다시피 아랍에미레이트 석유 장관이 감산에 논의 협력할 그게 분위기가 되어 있다 얘기하는데 신뢰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결과 안 나오고 있잖아요, 아직요. 네. 그런 게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환율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중국은 하여튼 중국 나름대로 뭐 투기꾼의 경고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 전혀 다른 목소리를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오늘 보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지고 있고요. 그 통계로 보는 애들 보면 2018년까지 금리 인상이 없을 것이라는 통계적으로 하는 애들 보면요. 그게 있어요. 선물로 하는 애들 보면 있고요. 오늘 보면 이제 옐렌 의장이 오늘도 이틀 연속 의회 증언을 통해서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가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 정도 표현했거든요. 그 테이블에 여전히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고 여전히 그런 것들이 또 효과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하튼 글로벌 리세션에 대한 우려감이 있는 거죠. 리세션 우려감이 있는 것인데요. 이러다 보니 시장의 방향은 금이 됐건 뭐가 됐건 건 어떤 안전 자산은 가는 심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뭐 채권이 뭐가 됐건 간에. 그러면서 이제 임원주 국가에 대한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제가 정리한 거가 되겠고요. 제가 지금 화면 다시 한번 보겠는데 이제부터는 제 얘기가 아니라 CNBC에서 오늘 나오는 얘기를 보여드리겠는데 제목부터가 이겁니다. This is the biggest. 시장을 겁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시장에 어떤 게 걱정거리가 있느냐. 그런 걸 우리가 지금 따져보면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이 되건 안 되건 간에요. 첫 번째는 저랑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센트럴 뱅크 아웃 오브 블리스. 블리스는 뭐예요? 총이잖아요. 총알. 그러니까 실탄이 떨어져 간다는 얘기인데 이게 뭐냐면 돈이 없다는 얘기. 돈은 찍어내면 되는데 효과가 지금 나올 수가 없다는 효과가 없다는 거죠. 네, 효과가 나올 수 없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는 거가 되겠고요. 지금 온통 다 유가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 만약 유가 하락을 해갖고 만약해서 뭐 커버링이 되면 어떻게 급등하는데 다른 것들은 커머더티가 약한 와중에 유가만 올라가도 그래도 또 머리 아파 줄 수가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중국에 대한 걱정.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자신 있다고 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얘기는 저랑 비슷한 얘기인데 글로벌 리세션이 있겠고요. 다섯 번째가 이제 또 오늘 또 말씀드리는 건데 뉴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전에 보면 1999다, 97이다, 2007년, 8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어제도 한번 얘기했잖아. 바스라는 사람 얘기한 거. 그러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리만 사태 때 400%의 손실 가능성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소시에이트저널뿐만 아니라
스위스 그 어디요? 크레딧 스위스가 오늘 27년 만에 주가가 최저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금융 시장에 대한 불안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게 보면 이렇잖아요. 악재가 나면 계속 악재밖에 안 나옵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악재만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안정되는 거 원하는데요. 미국도 지금 은행이 머리 아픈 게 많아요. 뭐 스트레스 테스트 어떻게 얘기하시잖아요. 얘기했는데 보면 그게 좀 안정되기 위해서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힐러리가 돼야 돼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힐러리나 뭐 돼야 되는데 힐러리가 꺾인 거예요 지금요. 우리나라 그 국회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오늘 보면 그런 사람만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은 까먹었는데 예전 클린턴 때, 남편 때, 그리고 지난번에 2006년 때인가 선거할 때 제일 돈을 많이 냈던 애가 있어요. 제일 그 후원금 냈던 애, 기부금 냈던 애가 지금 돈을 안 주고 있어요. 돈을 안 주고 있고요. 그 친구가 오히려 일부 오히려 리퍼블리칸, 공화당에 돈 주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앞으로 잘해보자 했는데 돈을 안 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분위기란 거예요, 지금은. 그런데 샌더스가 만약에 계속 되면, 되고 안 되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치고 올라가면 은행에 대한 문제. 그래서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있는 애들 있죠? 있거나 그런 쪽인 애들은 자꾸 지금 블룸버그한테 가는 거예요, 나오라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가 봤을 땐 블룸버그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대항마로. 근데 오늘 벌써 블룸버그의 저 이름은 까먹었는데 벌써 그 공개 지지 선언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에커슨인가? 에커튼인가? 그 사람 얘기예요. 네. 그래서 뿐만 아니라 만약에 블룸버그도 이제 한번 그런 얘기는 업히도 했는데요. 무서워서 하는 건데 하여튼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지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조차가 지금 시장에 불안불안한 걸 많다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 보세요. 지금 버니 샌더스의 주요 공약을 보게 되면 사회 간접자본 확충에 대한 쪽,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지금 10,000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7불인데 이걸 15달러까지 2배로 인상하겠다. 그다음에 공립대학 등록금 폐지, 그다음에 월스트리트 은행 해체, 그러니까 투빅 투 페이를 이제 해체시키겠다. 그래서 금융거래세를 신설하고 월가 중재 대형 은행을 해체하겠다. 그다음에 오바마 케어를 폐지하고 지금 보게 되면 중산층 인상의 가구의 소득세율을 인상하겠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이제 지금 원래는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변질이 돼 갖고 이게 이제 그 일부 이제 선택적인 게 됐는데 이걸 아예 다 폐지하고 전 국민 한국처럼 의료보험 체계에 대한 쪽을 도입을 시키겠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청년 일자리 100만 개 창출,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다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 정도가 다 되기 위해서는 18조 달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버니 샌더스의 기세는 좀 무섭습니다만, 시장은 일단 버니를 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예요. 반기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요. 반기지 않고, 트럼프에 대해서 워낙 반기지 않고. 그래서 하여튼, 양쪽에서 지금 어찌됐건 1위를 하고, 기세가 등등하잖아요. 양쪽은. 그래서 트럼프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불안감도 시장이 있다. 그래서 시장이 원하는 것은 힐러리가 있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도 또 하나의 부담 요인이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다 떠나서 하여튼 시장이 좀 불안한 건 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얘기는 워낙 많이 했잖아요. 뭐 사드 얘기하고 그건 얘기하고 지금 예민한 문제 그건 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판단이 다 다르잖아요.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왜 하냐 이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거 제가 말할 거 없겠지만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들 뉴스나 다 검색해 보시면 되고 일단 시장은 일단은 그런 한국 거 제외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또 하나 우리는 얘기 별로 안 하지만 시장에서 미국에서 뉴스 보시면 요즘 검색이 가장 많이 나는 거가 뉴 콜드워입니다. 신냉전이에요. 신냉전. 그래서 신냉전이 하여튼 한복판에 어찌되었건 간에 미국과 중국이 있고 그 안에 낀 게 있는 한반도다. 그거는 일단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말씀드리면 좋겠다. 나온 게 오신 김에 그래도 아까 시장 잠깐 얘기했으니까 오늘 그 업종에서 이슈 하나 더 오늘 VR 얘기해 준다면서요. 근데 이거는 좀 더 힘 빠진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VR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VR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경쟁업체들이 늘어나는 거 보니까 이 시장 분명히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지금 들어와서 다 하고 있는 건데 준비된 그림 보시면 지금 삼성의 기어 VR은 다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구글이 이제 일종의 장난감처럼 내놓았던 일종의 박스 같은 것도 있었죠. 그래서 정말 저가요. 15불짜리, 10불짜리. 이 두 개는 모두 다 휴대폰을 결합해서 하는 거죠. 오큘러스 리프트 같은 경우는 PC 기반이지만 이건 이제 스마트폰 기반의 그런 제품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인플레이션 PI라고 해서 이번에
VR 중에서 실제로 오큘러스 리프트보다 2016년도 CES에서 더 주목받았던 제품이거든요. 네네. 이건 주목받았던 이유가 딱 한 가지죠. AR과 VR을 합쳤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VR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가상현실인데 AR은 뭡니까? 증강현실이거든요. 이 두 네. 가지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영화 터미네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네. 터미네이터가 보는 화면 자체가 이제 눈앞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홀로렌즈와 이게 증강현실을 합친 거라고 뭐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고 가격이 5만 원도 안 하는 폭풍마경 뭐 가성비 최고의 제품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 여기 이제 소니도 들어온다고 하죠. HTC도 만들고 있죠. 굉장히 많은 업체들이 이 시장에 결국 들어온다라는 건 이 시장이 되기 때문에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AR 시장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일종의 버티칼 형태로도 그다음에 이 수직적 수평적 형태로 모두 성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데 BMW 같은 경우 운전의 보조기구로서 이 글래스가 등장하고 있고요. 네. 인텔이 최근에 인수한 회사 자체도 결국은 또 글래스 회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시장이 앞으로 될 것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뭐 자동차 업체, 반도체 업체, 그다음에 뭐 인터넷 업체들이 다 이걸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쪽 시장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는데 애플도 이제 들어오려고 하고 있거든요. 애플도요? 네, 애플도 이제 관련된 사람 뽑고 조직 만들고 그다음에 뭐 교수 데려오고 뭐 이래서 관련된 산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쪽에 투자하자라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투자하시면 별로 재미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뭐 서비스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는 시간도 없이 단순하게 이제 특화된 게임 하나만 보고 여기에 투자하시는 건 굉장히 어설프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오큘러스를 갖고 있는 페이스북에 투자하느냐? 이것도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차피 시간이 걸리는 일이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있으면 그 중에서 플랫폼에 투자하는 게 가장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3년 정도 기다려야 되니까 지금 당장 이런 종목군들에 투자해서 성과를 기대하기엔 좀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종목들을 보시면 하드웨어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 오큘러스, 소니, HTC, 애플 뭐 이외에 뭐 기타 업체들 엄청나게 많고요. 소프트웨어는 뭐 소니나 MS, 그다음에 애플, 구글, 그다음에 게임,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여기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나 플랫폼 쪽에서는 소니나 MS, 애플, 구글이 들어가는데 네.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여기에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는 회사를 결국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MS라든지 이런 업체들에 왜 투자를 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VR 좋지만 삼성전자 VR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은 이 안에서 컨텐츠를 어떻게 만들고 또 이 안에서 빅데이터를 어떻게 구현하고 그 구현된 빅데이터를 가지고 향후 어떤 시장에서 또 온디맨드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결제 시장 관련돼서 또 오늘 뭐 외신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결제 시장에서 또 중요한 게 삼성페이가 이길까 애플페이가 이길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왜 페이를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페이를 하고 VR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드는 이유는 결국 온디맨드 시장을 잡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시장의 변화는 우리가 무엇을 살 때 무엇을 사러 가는 게 아니라 업체가 먼저 권하는 거거든요. 너 지금 이거 필요하지? 이거 살래라고 권유하는 게 이게 온디맨드 시장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장으로 가기 위한 정보 획득의 목적으로 페이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플페이가 이기든 삼성페이가 이기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페이를 하는 목적이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 빅데이터 확보에 모든 회사들이 나서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으로 나서고 있는 회사들이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애플과 같은 가장 최상위에 놓여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 회사들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투자하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관련돼 있는 뭐 부품주라든지 관련돼 있는 하드웨어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제 뭐 트레이딩 정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어려운 와중에 그래도 나름 공부할 건 공부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또 필요한 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종희 의원과 함께하는 종목 설전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슈 돌직구 시간인데요. 오늘 그 얘기부터 해보죠. 네. 어저께 우리가 그 누구야 그 장우석 부장과 함께 지금 월드 전 세계 주시장 전 세계 네. 주가를 보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남았다 여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베어마켓 얘기했는데요. 네. 오늘 딱 들어갔습니다. 베어마켓으로. 네, 그거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저 절묘하게 들어갔는데요. 제 화면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이게 작년 5월에, 그러니까 어저께도 우리 배웠잖아요. 네. 조정장과 약세장,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반등장과 강세장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강세장이고 조정장이거나 20% 이상 상승하거나 20%가 떨어졌을 때고, 또 하나 들어가 상당 기간이란 건 두 개야. 그러니까 하루에 뭐 30% 올라간 소용이 없어요. 갑자기. 내는 건 소용이 없고, 꾸준하게 올라갔을 텐데요. 이게 보면, 이거를 보시면 좋겠네요. 예, 이걸 보시면 되겠는데요. 화면 잘 보시죠? 제가 크게 좀 더 크게 키워드리겠습니다. 여기 나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거 여기 있죠. 초록색이 여기요. 그래서 보면 전 세계 이거 월드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MSCI에서는 ACWI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아마. ACW. All Country World Index. 그가 5월에 고점이었는데 오늘 새벽으로 이게 20%가 딱 넘어져갔어요. 그래갖고 20% 따라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법률적 용어는 아니에요. 네. 업계에서 쓰는 얘기인데, 그래서 20%가 떨어졌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수많은 요인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떨어진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등등 요인이 있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요새 더 떨어지게 된 걸 뭐냐? 일본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BOJ가 네거티브,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했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네. 주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엔화가 강세돼 갖고 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는 엔달러 흐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훅 떨어진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이게 베어마켓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베어마켓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는 건데요. 베어마켓 되면 어떻게 투자 전략할 거, 어떻게 만들 것 같아요? 일단 뭐 현금 비중 반등 시마다 높이는 전략에 대한 쪽이 맞겠죠. 네. 예. 네. 또 그리고요. 뭐 그리고 일단은 그 네. 멀티플,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네. 그 변동성 저베타 종목에 대한 비중의 확대, 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네. 현금 반등 시의 현금 비중 확대, 네. 뭐 이런 전략에 대한 쪽이 주로 제기가 되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제 화면 좀 다시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니까요. 제가 이런 말씀 드렸다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네. 예, 이거는 교과서에서 나온 얘기 제가 뽑았어요. 베어마켓 투자론 교과서를 제가 오늘 하나 사갖고 뽑아왔거든요. 네. 투자론 교과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뭐 현실적이 아닌 거죠. 시청자분들 판단하세요. 첫 번째는 비용 지출을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비용 지출. 이거는 먹고 사는 얘기입니다. 먹고 사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 뭐냐면요. 여러 가지 예측이 난무하고 어려운 얘기 많이 나오니, 여러 가지 예측은 본의 아니게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그래서 가게는 소비를 줄이는 것을 대응할 수밖에 없다. 베어마켓의 소비까지 예. 네네. 이거 내 얘기 아니야. 네네. 이거 마크 틀리는 게 없어. 교과서를 제가 하나 그냥 카피해 왔어요. 네. 복사 붙이는 거. 두 번째는 저축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축이 우리는 지금 안 맞잖아요. 네. 저축은 저금리 시대에 그리 바람직한 투자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얘가 여기서 말하는 저축이라는 건 뭐냐면, 부정적 전망이 지속되기라면 저축의 한치를 세이빙의 관점에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훗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을 아끼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얘기고요.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포트폴리오를. 아까 그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자산 구성 중에 각 자산별로 안정성을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그 주식이면 주식, 채권이면 채권, 부동산이면 부동산에 안정성이 있느냐. 성장성의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하나가 백지 상태에서 분류하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백지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 갖고 가겠느냐. 그거에서 기존의 포트폴리오랑 매치되면 냅두고 매치가 안 되면 바꾸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교과서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네 번째는 시장 자체라는 건 뭐냐면 지수 차원에서 대응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업종이나 종목별 흐름에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실적 그런 큰 틀의 실적 그런 의미가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실적 장세가 아니라는 거죠.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수급이 중요할 수다. 수급이 중요할 수도 있다. 뭐냐면 기관이 산다, 외국인이 판다 이런 거 있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통 수출주보다는 미래 성장 섹터, 이건 우리나라 교과서니까요. 전통 수출주가 뭐 된다 안 된다 해서 확 올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 섹터에 관심이에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건 교과서 얘기 나오고요. 관련돼서 키운 게 아니라 죄송하지만 삼성증권에서 지난 설날 전에 관련된 레포트를 하나 냈어요. 네. 베어마켓, 글로벌 베어마켓의 대응 전략 이런 걸 냈어요. 지금부터는 삼성증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기분 나쁘면 삼성증권의 정중히 항의를 하면 돼요. 그죠? 두 문장은 딱 요약이 됩니다. 글로벌 베어마켓 전환이 가속화될 경우 투자 전략의 초점은 구조적 성장주와 얘네 얘기입니다. 실적 개선주를 중심으로 어떻게 한다? 장기 매매 아니라 단기 매매에 집중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전략의 성패는 아주 길게 롱텀 매수가 아니라 셀인 내리라는 건 단기 고점 매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주식인 간에 조금 수익이 나면 당장 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삼성증권 얘기. 그래서 그걸 잘하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증권이 제시한 거는 음식료. 이게 오늘 올라 떨어질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음식료, 미디어, 소프트웨어, 방해사나 패션 등을 삼성증권이 제시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고서나 잠깐 보게 되면 이제 근간이흔들릴 때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이제 보고서인데요. 하나대투 증권의 보고서인데 하나대투요. 지금 핵심은 경기 둔화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쪽을 얘기하고 있고요. 옐런이 상원 보고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얘기. 다만 이제 지금 그 쓸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도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앵그리 아메리칸이 움직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 내에서 에너지 산업에 대한 부진은 불가피. 국책 사업이든 헬스케어도 지금 실적과의 괴리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그 도이치뱅크 건전성 우려와 에너지 기업에 대한 대출 불안으로 미국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있지만 이거는 좀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얘기를 모두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옐런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종잡을 수 없는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고 했다가 뭐 미국 경기가 계속해서 호전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다가 뭐 지금 정신없죠. 네, 정신없는 그 지금 보게 되면은 옐런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게 되면은 은행 지금 그 에너지 기업에 대한 대출을 통한 이제 미국 기업들 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시티 이런 게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시장 그 에너지 대출은 평균이 한 2.3% 내외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심하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뒷부분의 분석을 보게 되면 앵그리 아메리칸이 움직였다라는 내용에 지금 이제 샌더스 이기에 대한 쪽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요거를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레포트예요? 하나대투 보고서입니다. 오늘자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지금 보게 되면은 각각 민주당과 이제 민주당과 그러니까 그 공화당의 이제 주요 쟁점에 대한 쪽을 하고 있고요. 공화당도 오바마 케어 폐지인데 이제 그 민주당에서 버니 샌더스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오바마 케어 폐지. 약간 아까도 설명했죠. 그 부분에 대한 쪽이겠고 각각 뭐 버니 샌더스와 지금 도널드 트럼프, 힐러리, 그다음에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의 그 공약에 대한 차이점을 이제 설명을 잘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마 케어, 세제개혁, 이민국적법, 에너지개혁 등에 대한 쪽이 중요 쟁점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 향후 대선 일정과 함께 더불어서 앞으로에 대한 그 전망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화당 주자 중에서는 시장에서 그날 선호하는 사람은 테드 크루즈입니다. 테드 크루즈. 그렇게 좀 참고적으로 제가 그런 쪽에 좀 약간 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보겠는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하는 것은 다양한 시각을 전해드릴 뿐이잖아요. 두 가지 의견 드려야겠는데요. 데니스 가트만 아시잖아요. 가트만 랩터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제 화면 한번 잠깐 잡아주시겠습니까? 영어 화면. I hate to say. 뭐야 이거? 나 이런 말 하기 싫어. 이런 거거든요. Selling going to continue. 파는 건 계속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요, 시장이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주가 매도가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더 무서운 얘기 더 있는데요. 지금 그 매도는 even worse 하는 거예요. 여기 이거 이런 거 공부하기 싫은데요. 여기 딱 보면 얘기 나옵니다. 저는 뭐 다 솔직히 제가 영어 잘 못하는 조금은 알지만 엄청 내가 다 읽는 건 아닌데요. 문장만 몇 개 싹 보거든요. 예? 이게 나옵니다. 난 이게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런 말 하기 싫지만 지금은 어디서도 지금 안정된 걸 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논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뻔히 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새로운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겁니다. 아까 바로 얘기하고 옐런 예장을 얘기했잖아요. 이런 얘기합니다. 센트럴뱅크,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총알이 없어졌다는 얘기 아까 했잖아요. 총알이 떨어졌다는 게 뭐냐면 계속 돈을 찍을 수는 있으나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쓸 대유가 없다는 거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얘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반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반대 얘기는 뭔 소리냐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늘 말씀드린 한 목소리가 있는 건 아니에요. 짐 폴슨이라는 사람인데요. Stocks may be close to a bottom.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거의 바닥에 와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 얘기는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워낙 많이 빠졌고 텍사스 이런 중진율 기술도 워낙 많이 빠졌다. 그리고 바닥에서 지금 거래가 어떻게 되고 있고 여러 가지 기대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등등.
그래서 바닥에 근접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크게 봐서는 지금 불안 심리가 워낙 세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나라 경제신문이나 보더라도 별로 다루지 않는데 미국의 월가에서는 콜드워에 대해서 냉전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있다. 그래서 냉전의 한 편은 방위산업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오늘 퍼스트 이런 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방위산업에 대한 흐름이 있지만 냉전이 항상 같이 나오는 거는 냉전은 뭐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제가 또 나름 전문이거든요. 네. 냉전은 같이 나오는 거가 보호무역을 같이 갖고 와요. 그 보호무역이란 거는 우리나라는 FTA라는 거는 비관세 장벽에서 관세를 다 없애는 거거든요. FTA는.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게 비관세 장벽들이에요. 비관세 장벽들. 우리나라도 이런 거죠. 우리나라도 뻔히 예를 들어서 수입해서 수입 면장을 받아주면 수입을 해줘야 되는데 갑자기 이런 거죠. 우리나라 그 담당하는 사람 있다가 휴가를 가버려. 한 달 동안 휴가 가버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가 비관세 장벽인데요. 보호무역이 강화될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랬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전에 보면 예전에 냉전 시대에 보면 미국 편, 러시아 편, 소련 편이래갖고 완전히 경제가 완전히 분리되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래서 그런 냉전은 보호무역이랑 같이 온다. 그리고 보호무역이 같이 온 것은 대한민국 같은 어떤 개방 경제에는 상당히 좋다 나쁘다? 안 좋다. 네, 일본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러면서 TPP 이런 거가 자꾸 또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요. TPP끼리 똘똘 뭉쳐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지금 제 혼자 예측이에요. 예측이면 우리나라 전 TPP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멀지 않아서. 네,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TPP 들어가는 순간 또 한 번의 경제적인 블락 있죠. 서로 블락하는 것들 있죠. 상당히 어려질 수 있어요. 여하튼 지금 빨리 저희 주식장 입장에서 보면 신냉전이 강화되면 안 되는 건데요. 그런 걸 보면 주식장에서는 악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좀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